자, 그러면 이제서부터 우리하고 직결되는 이제 아틸라 저쪽까지 상당히 많이 갔는데 그 훈적하고 그러면 한민족하고 친연성이 정말 뭐가 있느냐,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 이제 아틸라하고 우리하고 관련되고 이런 거를 하는데 상당히 이제 많은 쪽을 제가 다리품을 팔아다가 보니까 뭐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한번 하죠. 뭐 잘 아시겠지만 우측인 거는 우리 대릉원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대릉원에 이걸 적성목가분이라고 그래요. 그 적성목가분 할 때에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좌측이 이 스키 타이어고 쭉 하는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의 장례법은 민족이 해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 갖고 중국 사람은 우리처럼 돌멩이로 단 한 기가 없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땅에 이렇게 해갖고 그 위에 시신을 넣고 그 위를 흙으로 쌓든가, 그러질 않으면 이번에 척천무처럼 산을 구를 뚫어서 넣습니다. 그런데 이 동이족 쪽은, 이 북방 쪽은 위처럼 해갖고 적성목각분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원래 그 북방 쪽에서는 자작나무에 저런 통나무에서 삽니다. 그 통나무에서 이제 살다가 죽으면, 이 족장이 죽으면 이 자작나무 자기가 살던 집에 그대로 흙으로 쌓는 게 아니라 돌멩이로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릉원에서 보면 이와 같은 것이 낙타등이 되는 거는 이 바로 밑에 이러한 그 목각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썩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다음에는 예전의 위지동이전이나 이렇게 하면 우리 민족에 뼈대 있는 사람입니다. 뼈대 있는 사람은 편두입니다. 그 편두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어른에서 귀족에 애를 낳으면 빨래판이라든가 뭐 이렇게 돌멩이라든가 이렇게 앞뒤로 꽉꽉 해서 전족처럼 옵니다. 그래갖고 사람을 뾰족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 편두는 우리의 그 북방의 기본적인 그 풍습인데, 이것이 어디냐면 여기서 보시는 이것도 편두입니다. 이 편두가 그 훈적으로 해서 아틸라 팀에 갖고 유럽에 했을 때 일사불란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훈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은 데에서는 편두가 나서 저 밑에 있는 게 헝거리에서 나온 겁니다. 편두인데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기마인물상 토기에 그 주인이 편두입니다. 보여주시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고요. 예안리에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일반 사람인데 요거는 빨래판으로 꽉꽉 눌렀습니다. 그래서 그게 빨래판으로 왜 눌렀느냐, 그거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는데 매우 놀라운 얘기인데 금관인데, 금관으로 할 때에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금관이 세계가 10개 금관이 나오는데 한국이 6개가 있습니다. 한국이 그 금관의 나라인데, 저기서 보시면 앞에 하고 이 출자라는 것이, 이것이 북방에서 나오는 자작나무를 의미하고 옆에 이렇게 쭉 있는 게 녹각을 의미합니다. 녹각으로 밑에서 보시면 저게 흉노의 그 금관인데, 여기는 자작나무하고 그 다음에 사슴 이런 게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금관이 계속적으로 신라서부터 쭉 간다는 것을, 이거를 이해를 하실 거고요. 금관에 미스테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금관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12살 정도가 쓸 정도로 상당히 적은데, 우리나라에서 신라분이 12살에서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그럼 금관의 효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장례에서 쓰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금관이 잘 만들어진 거를 장례용으로만 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이 편두였다면 12살 머리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바른 쪽에 있는데 버풍왕이 봉암사의 지증대사비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버풍왕이 편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김씨의 왕이 편두라 그러면 얇은 거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다행하게도 제가 기록으로 찾아냈습니다. 뭐 상당히 영광이죠. 그 다음에 이 동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복은 뭐냐면 밥통인데, 동으로 만든 밥통인데, 이제 그 족장이 되죠. 아까 기마인물상 톡에는 사람 이제 어느 족장이 되면 그때에 동복을 반드시 말에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족장이 죽으면 저 동복에다가 뭐 말이라든가 이거 끓여갖고 한 점씩 줍니다. 그러고 동복을 반드시 깨뜨립니다. 그거를 원본으로 이제 꾸르르 틀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새로 이제 동복을 넣는데, 저 기마인물상 토기의 뒤에 말꽁둥이에 갖고 있는 게 동복입니다. 이 동복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기마인물상 토기의 역할은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예식을 쓸 때든지 그래서 말피를 뒤에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런 다음에 뒤에 잡아요. 꼬리 부분을 잡고서 뭐 그때는 이제 무당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의식 등을 한 다음에 앞으로 된 거를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복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카터 코벨은 저기에 기마인물상 아내를 띄면 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데 뭐 아직 그거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동복이 좌측이 가야에 이렇게 이제 나온 건데 이쪽에서부터 나와갖고 저쪽에 훈족이 있는 데까지 일사불란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훈족의 이동로에는 동복이 반드시 나옵니다. 다음에는 로마 유울인데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이 대릉원에 글쎄 세계에서 몇만 점씩 되는 로마 유리가 나옵니다. 로마 유리였는데 저 정도의 유리가 나올 때는 저거 하나 할 때 혹시 네로가 나오는 코바디스에 네로가 딱 해갖고 눈물 단지를 해갖고 요거 한 방울 이럽니다. 이때의 눈물 단지가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쌀이 한 10,000가마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쌌던 건데 우리나라에 때로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 보물들인지. 그런데 이것은 가야적이었는데 대릉원에서 뭐 엄청 나온 겁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주에 많은 거 있는데 저거는 도굴이 안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를 도굴을 하려면 왕이나 조직적으로 파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왕이 뭐 무덤을 팔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저거는 만일 대릉원 같은 거를 팔려면 옛날에 왕이 한 50년에도 못 팝니다. 그 정도의 노동력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때로 있는 거로 봐서는 어디에서 조직적으로 신라에다가 보낸 겁니다. 이거는 신라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쪽에서 위에 있는 유리들은. 그 다음에 이거는 요새 문신에 관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동이족에 문신들을 했습니다. 이거는 위지동이 전해갖고 일본서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이 흉노족들이 그런데 문신 중에서도 몽골족이 했습니다. 그 내용족에 그런 내용들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거 얘기 하나만 하죠. 이 각배라고 그래서 우리 가야 이런 데서 그냥 어떤 면으로 징그럽게 많이 나옵니다. 나온 것이
뿌리였는데 원래 그 이제 이 흉노래든가 이런 사람들 갖고 뭐 이렇게 딱 해서 이거 채워서 술 마시면 너 이제 나하고 뭐 의형제가 됐다 뭐 이런 게 할 때에 바로 저긴데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나옵니다. 물론 저 황금잔도 있죠. 그 다음에는 각궁입니다. 이 흉노가 쓸 때에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활은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활을 갖다가 풀어놓으면 저렇게 거꾸로 됩니다. 이 거꾸로 되는데 이 거꾸로 된 활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래 그래서 이제 동이족의 이자 뭐 하는 게 이제 활이라고 그러는데 이때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구려 때 그 무용청에서 뒤로 쏘죠. 이 뒤로 쏘는 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서 안 떨어지는 것이 저게 아주 간단한 거지만 등자입니다. 등자는 북방민족이 발명을 한 걸로 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활이 적어야 됩니다. 이 적어야 되는데 활이 상당히 강했는데 우리나라 각궁은 이 가운데를 뭘로 만들었느냐면 이 가운데 있는 거를 물소뿔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물소 그 아주 중요한 전략인데 근데 고구려 신라 백제 여기에서 물소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략 무기를 2, 3세기 때에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그러면 저기서 남방 쪽에서의 전략 이런 게 무용로가 있었다고 그렇게 봐야죠. 그 내용이 아주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데 훈족이 유럽에 갔을 때 바로 이걸 썼습니다. 저 위에 것이 훈족이 쓴 그건데 적은 활인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이거 뒤에를 쏘는 겁니다. 그래갖고 근데 훈족이 가갖고 거기서 오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걸 모두 무덤에 넣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 활만은 안 넣었어요. 활은 조그맣게 그 모형을 넣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전략의 최1급인데 물소뿔 같은 거를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물소뿔 뭐 이런 걸로 해갖고 각궁은 이렇게 묻지를 않았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내용적으로 해서 자 그랬는데 이게 유럽에 이게 아까 얘기를 할 때 아틸라가 아퀴레이아를 해갖고 그 초토화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훈족에 바로 기마인물상 뒤에서 쏘는 게 바로 나옵니다. 그게 유럽에서 유일한 훈족의 그림입니다. 그 당시의 그 내용 자체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불란서에서 저기를 오니까 3,000km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 렌트카를 해서 갔는데 가갖고 딱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없대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황당해. 그래갖고 이만 분명히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매우 유명한 세계 유산에 들어가는 그 교회인데 거기 관광 있는 데를 찾아갔어요. 야, 분명히 내가 독일 사람이 여기를 와서 사진을 찍었다고 그러는데 내 그건 없고 그런데 독일 사람이 보통 놈이냐? 이 사람이 분명히 찍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네가 이게 세계유산이니까 니네들이 저거 파괴한 거냐?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이런 양반이 말이에요. 씩씩씩씩거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세계유산을 파괴할 정도는 무식한 놈이 아니래요. 그러더니 이 교회에다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전화를 걸더니 그때 이제 6시에 끝나든가 그러는데 그 6시에 끝났는데도 전화를 걸어서 얘가 이게 보통 놈이 아니니까 그 좀 가서 좀 그 구경을 시켜주라고 진짜 없대는 거를. 이제 다시 갔어요. 6시는 이제 넘어서 갔는데 가더니 거기에 표 파는 사람이 벽화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우측인데 저기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그림을 모른다 이거예요. 없지만 없대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너한테
그 뭐 늦은 시간이지만 저 뭐 들어가 보라고 그래서 가봤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오는데 글쎄 입구에 그래갖고 딱 바른 저게 우측입니다. 그것이 저 유일하게 남은 건데 이 안마 그래갖고 그 오라고 그랬죠. 이게 그 그림이다. 아 그랬더니 지들도 놀래더니 이게 그러면 후운족에 관한 거라면 혹시 천장에도 있을 줄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럼 천장 좀 보자. 그랬더니 천장 수리오기 때문에 안 되고 뭐 우리로 따지면 KBS 정도가 해갖고 보내주면 근데 그 촬영 좀 하자면 할지는 모르는데 허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좌우간 유일한 그 후운족의 그림입니다. 그 내용에 관한 것이. 이게 아까도 보신 적이지만 뒤로 쏩니다. 저 해갖고 저 뒤로 쏘는데 그럴 만한 게 이게 후운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저 거기에 그림에는 뭐느냐 십자군하고 싸우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됐죠. 다음에는 이제 순장인데 이 동이족은 이게 순장을 그 왕이 죽고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들 뭐 식솔들 이렇게 그 뭐 같이 이제 묻었는데 참고적으로요. 예전에는 지금하고 사람값하고 돼지값 보면 돼지값이 사람값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왜 돼지값이 사람값보다 그 비싼가? 그거는 전력의 사람은 도움이 좀 덜 됩니다. 거기다가 돼지는 뭐 한 번 하면 뭐 20마리씩도 낳고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돼지값이 훨씬 비쌌습니다. 그 내용. 그래도 이제 사람을 여기서 보면 저쪽에 대릉원이 거의 다 그 순장을 했어요. 저 큰 거에 이 황남대총도 처음에는 그 순장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한 10몇 구가 나왔습니다. 저기에서 이제 순장으로 온 것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인 경우입니다. 딴 나라는 뭐 사람들을 그냥 딱딱딱딱 해갖고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그 묻었는데 우리나라는 순장한 사람이 상당히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우를 받은 거를 뭐 그 내용적으로 봐서는 뭐 노예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식솔들이 이렇게 뭐 자진해서 들어갔을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내용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 한 100명씩 그 죽인다는 거 이게 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이 순장은 후운족의 이동로가 계속 나옵니다. 아틸라도 그저 죽었을 때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아틸라 저 그 3대 그 제국의 정복자의 무덤을 그것이 찾는 것이 고고학계의 지상명제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찾은 걸로 생각을 해요. 알렉산더 그 저 무덤은 지금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걸로 보고요. 징기스칸은 저 몽골은 이렇게 해갖고 무덤에 봉분을 안 합니다. 몽골인 경우에. 그래서 지금 찾았다고 그러는데 그 아주 발굴 허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틸라의 저 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단 헌 다음에 그 다음에 도굴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을 하지를 않고 강물에다가 넣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 강에 뭐 중앙정대에다 넣든가 뭐 이랬다고 그러는데 지금 총력전을 해서 아틸라 걸 찾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이제 언젠가 한번 나오면 상당히 멋있겠죠. 뭐 그런 내용 적었는데 순장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보시면 이 우리나라에 이제 은나라 뭐 이런 적이었는데 사실 이 상어급 중국에서도 그 순장을 많이 했는데 이 순장은 은나라, 상나라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많이 했고 한 뭐 심지어는 1000명까지 넣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갖고 홍산문화에서 고조선에서 하가점 상층문화, 고조선을 지금 하가점 하층문화, 상층문화로 보는데 그 하가점 상층문화에서 중국 중원으로 내려가서 만든 것을 은나라, 상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숭장이 특별하게 거기에서 많이 된 걸로 그렇게 알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훈족의 장례식이 참 이때에 뭐냐면 아틸라의 장례식인데, 여기서 그렇게 보면 훈족의 장례식에 3일, 7일, 49일을 천도제를 지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하고 상당히 같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 같은 거를 이제 다 같이 하는데, 여기에서 그 뭐 재와 동복 이런 등등으로 했고요. 이 흉노가 두 종류로 두 부류의 그 민족들이 되는데, 하나는 돌골이고 하나는 이제 그 몽골이라고 그러는데, 돌골은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몽골족이 말하자면 매장을 하는데, 아틸라를 매장을 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고. 그걸 보셔도 내용이 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겠죠. 자, 이제 이런 거라고 황금보고모고 아틸라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저희 과학기술연구원하고 파리 루브르 박물관하고 지금 연계를 해서 연구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틸라 시대의 그 당시에 트라키아에서 나오는 그러한 장식입니다. 바로 이 장식이 예전에는 우리의 황금 보검을 만호로 봤어요. 그 빨간 거를. 근데 이것이 그 석류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 역사 스페셜에도 이게 이제 석류석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것이 참 깜짝 놀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당시의 석류석은 산지가 스리랑카하고 인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그 황금 보검에 들어간 그 석류석은 이쪽에서 인도고 스리랑카에서 발굴된 그러한 그 석류석을 트라키아에 가져와서 트라키아에서 신라로까지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예전에 북방만이 아니라 남방에도 길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항로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데 매우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아틸라하고 관계되는 것이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쇠망사,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건데, 아틸라가 게르만과 스키타이를 통합한 후, 그러니까 그 훈적 이제 거기에 그 짱이 된 후에 세 가지를 했는데, 뭐를 했느냐면 볼가 강변까지 그 영토를 확보했다. 이것이 지금 러시아 지역을 그 위서부터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훈족의 왕은 전사로서뿐만 아니라 마술사로서도 이렇게 여겨졌다. 이렇게 대단하게 했다는 얘기고요. 무서운 유연도 아틸라가 공격하여 격파했다. 이거는 그 중국 역사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중국의 제국과 대등옥의 동맹관계를 맺고자 사절을 파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로마에서 사절을 파견을 했다고 그러면 그런 걸 모두 적는데 이 기록이 안 나옵니다. 아틸라가 로마 대제국에서 할 정도로 기록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그때 아틸라가 사절을 파견한 것이 중국이 아니라 신라가야일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보신 그 어마어마한 그 유리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거래는, 물론 저희 나라에서도 좀 후에고 해서 유리를 자체로 만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런 양은 그냥 일반이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틸라 급에서 이를 보냈을 거다, 이런 가능성이 이제 거기 그 에드워드 기본 거기에 나오는데, 다행하게도 이것도 제가 로마 제국 쇠망사를
깡그리 읽다 보니까 이제 찾아냈죠. 뭐 감사하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 나온 거가 있는데 아틸라가 그 사절을 파견을 할 때에 저 북방로를 한 게 아니라 남방로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다 그러면 그 기록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신라로 해서 갈 수 있는데 인도까지 왔는데 이 신라까지 못 오겠습니까? 근데 더욱더 한 거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 그 신라사하고 가야사 할 때 매우 문제가 있는 게 허왕우에 관한 얘기입니다. 김수로에. 김수로의 허왕우가 인도에서부터 왔는데 너무나 멀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김해에 가면 지금 파사석탑이 있죠. 근데 이 파사석탑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도에서 나옵니다. 그 돌이 특별한 돌입니다. 그러니까 허왕우가 그때 해상로로 해서 왔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앞으로 역사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과거하고 접목을 시키면 상당히 좋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고조선하고 단군이 신하냐 아니냐 엉망진창으로 하고 단군상을 갖다가 학교에다가 했더니 목을 똑똑 자르고 그랬어요. 신하를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이랬는데 이것이 2007년 3월 1일에 단군이 교과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실존으로 들어가는데 이 고조선의 실존이 교과서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냥 들어간 거 아닙니다. 중국하고 예전에 당군 계실 때 그때 중국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중국 사람들이 고조선의 근거지라고 얘기했던 그런 홍산 쪽에서 한 4,500년, 5,000년의 유적들이 아주 그냥 일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그것을 고조선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데입니다. 이러한 발굴의 실적을 갖고 이 고조선의 단군이 교과서에 들어간 거죠. 이런 내용적으로 해서 지금 이제 과학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가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해서 홍산 문화하고 지금 이렇게 과학이라든가 접목시키면 우리의 이 고대사가 상당히 이제 풍부해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같이 황금복음의 이제 미스테리다 이러는데 이것이 황금복음에 한국에 나온 거 틀림없이 이제 이 이동로 쫓아가고 그러면 우리의 역사가 상당히 많이 풍부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아주 오늘 같이 이렇게 딱 해갖고 정말 선수 해갖고 같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맺는 거를 아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잠깐 일단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벗어나서도 좋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있다면은 조금 손을 들고 자기를 먼저 선생님은 모르시니까 자기를 먼저 알려드리고 소개를 하고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현일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생님 세계 여러 곳으로 또 여행도 많이 하시고 또 답사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훈족의 종교라는 게 어떤 유물이나 기록을 통해서 좀 드러나는 게 있는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 흉노 같은 경우 굉장히 금속 공예에 능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 금속 재련이라든지 이 가공에 능하게 되었던 어떤 특별한 이유라 할까 이런 게 있으면 무엇일까 하는 게 저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그 종교가 있느냐 하는 거는 그 에드워드 기본 얘기로는 종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불교 쪽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시 이러지만 그게 그 몽골하고 저 투르크 이게 돌골 계통이 다르거든요. 그 이제 같이 그 저 흉노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상당히 이렇게 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저 흉노 뭐 저 이렇게 하는 쪽에 그 철기 문화가 뭐 이렇게 된 거는 그게 이제 그 뭐 저 중국의 저쪽에 가다가 보면 그 저 이 자기들이 말 타고 되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지식 수준이 전달이 좀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빠른 거니까 저 좌측서부터 스키타이 쪽인데 발칸 쪽서부터 지금 저 고조선 있는 데까지가 같은 라인으로 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뭐 상당히 빠를 걸로 생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자산인데 그 자원적인 면에서 세계 최대의 지금도 이 철광하고 뭐 탄광하는 쪽이 저 위에 있는 이런 계통입니다. 그 저 여기서부터 이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몽골 이쪽이 세계 최대의 철광하고 저 탄광지예요. 사실 그 고구려가 중국하고 계속 싸웠던 이유는 신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고이산성이 있는데 이 신성이 거기를 점령을 해야지만 거기에 있는 탄광하고 그 다음에 철광을 확보를 하죠. 근데 그게 고구려가 갖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전으로는 이제 고조선이고 이러다가 보니까 중국에서 제일 먼저 공격을 할 때가 신성을 공격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고이산성인데 그 고이산성을 하는데 이 저 고구려가 그걸 모르질 않죠. 그러니까 그게 이 점령을 하는 거 철통거치 했죠. 고이산성에 그게 고구려가 이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되죠. 그 내용적으로.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건 뭐 다른 얘기인데요. 아까 그 흉노가 할 때에 흉노의 묵툭이 그때의 동호를 격파를 합니다. 그 동호를 지금 학자들은 이 고조선으로 보죠. 그래서 그 중국 측이고 뭐고 할 때 흉노가 중국보다 큰 3대 제국을 할 때 이 한반도에 그러니까 이북을 그 흉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호가 이제 고조선이 흉노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때의 가장 중요한 데가 이쪽입니다. 바른 쪽에 있는 중국의 그게 철산지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다른 얘기인데 하필이면 도망가는데 왜 딴 데로 가도 되고 오는데 왜 가야신라로 이렇게 오느냐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은 그 당시에 북방 기마민족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데 철기입니다. 철기 오는데 그때의 이 가야신라가 모두 철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뭐 가야 있는데 저 철에 관한 얘기 야로리 뭐 이런 거 전부 다 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도망올 때 사전에 무슨 정보가 있었겠죠. 그래서 가야 있는 쪽이 그 철산지가 많기 때문에 바로 그 저 왕해 갖고 뭐 저 가야국이 건설되지 않은가 그렇게 보죠. 예, 또 다른 분. 번역부 독일어 팀의 이영입니다. 지금 여기 이 책자나 논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없다 아니면은 잘 못 찾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든 게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훈족이 뭐 그 고향이 아시아 대륙의 최동단이고 거기에서 이제 남쪽 지방인 신라와 가야를 지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근데 제가 봤던 그 비디오가 실제로 일치한다면은 그럼 자료를 갖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예.
지금 저 독일 해갖고 그 책이 있어요. 지금 그 이제 비디오로만 한 거 아니라 그거에 대 갖고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저기 두 번째 질문은 저기 동복, 그러니까 말 위에 동복을 이렇게 싣고 다녔다 이런 저기 기록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럼 그 책에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 위에 실는 거는 우리가 그런 거고 걔네들이 거기에 이제 그런 게 나오죠. 그 책에 있어요. 문화가 이제 그렇다 하고 소개. 아니 그러니까 그 흉노 이렇게 갖고 기마저기에는 그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삼국지에도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삼국지에 이제 그 조조할 때 위나라하고 제갈량이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그 제갈량이 남방을 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제갈량이 그 물소풀을 갖다 확보하기 위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갈량이 철수를 할 때 그때 제일 크게 한 거를 두 가지를 했어요. 물소풀. 그다음에 침목이요. 그 강한 나무요. 흑단인가요? 왜 흑단을 그렇게 두 가지 했는데 제갈량이 그 한 게 모구유마거든요. 그래서 모구유마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이렇게 바퀴가 두 개 내지는 하나인 걸로 해갖고 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보는데 그러려면 바퀴가 아주 튼튼해야 돼요. 그 튼튼한 거를 이제 조금 흑단으로 했을 걸로 보고 그 다음에 그 기마문적으로 해갖고 이 물소풀을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전투라는 게 이제 항상 뭐 보느냐면 패배라면 반드시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해갖고 다음번에는 그런 실수를 하려고 그러지를 않는데 중국이 기마부대를 이렇게 많이 확보를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장군들이 전투를 할 때 말로 하지를 않고 어느 이동을 하고 거기서 내려서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흉노나 북방은 그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갈량이고 할 때에 북방을 썼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오한 돌기입니다. 오한이 우리 쪽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오한 돌기를 해서 조조가 이제 오한 돌기를 할 때 그때 그 증거가 나옵니다. 동복이 서왕인가요? 서왕이 위나라일 겁니다. 서왕하고 할 때 조조가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제 완전히 먹을 게 없는데 서왕하고 또 한 사람이 와갖고 말에 있는 동복으로 내려서 밥을 끓여서 조조를 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 서왕하고 이 하는 쪽에 북방민족을 그러니까 오한돌기고 선비를 용병으로 썼죠. 그쪽에서 그랬는데 이제 제갈량 측에서는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기마무대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죠. 동복은 거기에 나옵니다. 삼국지에도 나오고. 또 뭐 다른 분. 예, 강영환 선생님. 예, 강영환이라고 합니다. 강의 재밌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민족이라는 것은 뭔가 이 한민족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에 그래서 지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민족을 어떻게 선생님께서 보시는지 한번 질문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고조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흉노에 의해서 고조선이 결국 멸망했다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흉노하고 고조선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고조선의 멸망 이후에 이 한반도에서의 그 역사의 그 흐름하고 흉노하고는 어떤 관계였는지 이거는 틀림없이 아무 관계 없이 딱 한반도의 역사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고조선과 관계, 그다음 고조선 이후 한반도에서 전개된 역사에 있어서의 흉노의 어떤 역할 내지 관계 문제, 이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 저기였는데
뭐 사실 좀 뻥거트다, 구라거트다. 뭐 얘기하는데 뭐 사실 그 처음 들으면 다 구라거기도 하고 뻥거기도 하고 뭐 튀겨오는데 비교적 이제 제가 저는 좀 조금 남하고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저는 그 논문에 나온 거 아니면 저는 안 씁니다. 그리고 논문이 없으면 제가 씁니다. 그리고 직접 써갖고 그래서 아틸라고 흉노고 뭐 지금 흉노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흉노를 논문으로 쓴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흉노를 갖다 오랑캐라고 그래갖고 그거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 쓰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 백산학회에 흉노라는 이름을 쓰니까 그때서부터 많은 사람이 흉노를 썼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너무 한 사람이 이제 터트려 놨으니까 그래갖고 이 고대 교수인 박원길 교수가 이제 연락해서 만났는데 이 박사가 썼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자기가 그 전공이 흉노인데 못 썼답니다. 그 북방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쓰면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흉노하고 우리하고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고구려가 흉노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이거는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244년인가 242년 아니면 244년인데 이때가 동천왕입니다. 고구려 동천왕인데 이 동천왕 때가 244년은 삼국시대입니다. 그 위촉 5거든요. 이때에 이제 저기서 보면요. 이렇게 해갖고 할 때에 여기가 오나라, 그리고 여기가 연나라, 그리고 이쪽이 위나라, 그리고 이제 여기가 고구려입니다. 이렇게 고구려인데 이때에 동천왕이 오나라죠. 할 때에 위나라하고 고구려 이게 연나라가 있는데 위나라하고 고구려가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을 해갖고 이 연나라를 치자. 그때 이제 그 고구려는 기마무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이걸 치자 그러니까 그때의 조건이 있어요. 이 고구려에서 그러면 연나라를 하면 이 땅을 나누자 그렇게 했어요. 땅을 나누자고 그랬더니 예, 좋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좋다고 해갖고 고구려에서 개만부사를 들여갖고 동천왕이 해갖고 했는데 이게 위나라에서 오리발을 박박 밀었다고요. 그 오리발을 내미니까 이 동천왕이 이 기만무대니까 그대로 이 더러운 자식들 해갖고 그냥 위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위나라를 공격을 한 것이 이게 이제 탈이 좀 나갔고 이게 광구검 해갖고 국내성이 해서 점령당하고 그냥 막말로 그냥 총알같이 톡하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랬는데 이 전에 이와 같은 사건이 되기 전에 오나라의 손권이 뭐 하느냐면 고구려의 동천왕하고 연합을 하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나라의 손권이 고구려에서 연합을 해갖고 이 연을 치자 이렇게 했는데 딱 보니까 그래서 사절을 보냈어요. 사절을 보낼 때 이때에 손권이 뭐냐면 국서가 있지 않습니까? 국서를 할 때는 상대방의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는 이제 그 국서로 따지면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 각하 이러든지 그럼 여기서 보낼 때는 미합중국 오바마 대통령 각하 이렇게 이제 보내거든. 그리고 그 밑에 줄줄줄 쓰고 그러죠. 그랬는데 이렇게 할 때에 이 오나라에서 손권이 동천왕한테 뭐라고 보냈느냐? 여기에 선우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이 선우는 아까 흉노의 짱입니다. 그 황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흉내 황제니까 이 당시에 손곤이 오나라를 하면서 동천왕한테 고구려 왕한테 당신이 흉노의 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럴 정도로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돼서 고구려를 흉노라고 보죠. 물론 흉노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가 고구려고 이건 뭐 다른 얘기인데요. 왜 중국이 그 수와 당이 그렇게 이 고구려를 치려고 그랬느냐? 왼수도 이렇게 왼수가 없어요. 거기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랬는데 이 고구려가 그 흉노에서 짱이었을 때 이 밑에 복속으로 데가 오환 선비입니다. 선비. 이게 오환이 조조의 오환돌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돌격부대인 적이었는데 이 선비인데 선비가 결국은 뭐냐면 수나라 그 다음에 그 당나라가 선비입니다. 그러니까 수양제, 수문제 그리고 뭐 당태종, 뭐 이세윤 뭐 다 그 선비거든요. 근데 선비였는데 이때에 이 둘은 고구려 헌태의 배속이 됐습니다. 원래가 이걸 이제 부용이라고 그러던데 부용 세력입니다. 그래갖고 부용 세력인데 지가 중국의 왕이 됐거든. 천자가 됐는데 이게 부용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둘 중에서 한 사람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뜻으로 시각으로 봐서 고구려를 반드시 그걸 꺾어야 되거든요. 이건 뭐 지형학적으로 위아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당태종하고 수양제의 문제가 있어요. 선비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갖고 뭐 얘기가 우리들이 따졌을 때 그래서 일부 요새는 이제 흉노가 나오기 때문에 고구려를 정통 흉노로 봅니다. 그건 뭐 그냥 제가 한 소리가 아니고요. 그건 뭐 충분히 얘기가 되죠. 하여튼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삼국지고 뭐 이래갖고 중국을 꽤 많이 이제 흉노해갖고 거의 그 전체를 저쪽까지 중국 이제 마지막까지요. 갔다 이제 왔는데 요때에 이제 고구려에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 사절을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절을 보내갖고 고구려에 사절이 왔다고 그래갖고 고구려가 송건한테 황복했다. 그것이 동장루에 지금 있습니다. 황해로인가요? 저쪽에 중국에. 얘네들은 또 이제 그렇게 뭐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고조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이제 흉노 뭐저 그렇고 고조선은 사실 그 동이오고 이때에 동호가 여기입니다. 이쪽 우쪽이고 이쪽이죠. 그랬는데 이거 흉노가 좌연왕이 이쪽이고 여기가 좀 우연왕이거든요. 이렇게 그랬는데 여기에서 동호가 격파가 돼 갖고 그거는 격파가 됐을 때 기원 한 3세기 전입니다. 그 200 기원 전 한 200 몇 년 정도가 격파가 돼서 이 전체가 다 들어간 걸로 그렇게 보죠. 요새는 이거는 이제 그 예전하고는 달리 아주 정통으로 이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조선 제기할 때. 그 뒤에서 이제 그래갖고 뭐 한 문제 그때는 한참 뒤에요. 그거 한 100년 이상 후죠. 그러면 그 고조선이라고 그래갖고 단군원 데는 지금 이제 세 군데로 보는데 첫 번째로는 그 옛날서부터 하는 것이 홍산 문화가 이쪽입니다. 이쪽 문화에 갖고 그 지금 조양 있는 쪽인데 저 조양하고 홍산입니다. 거기에 있는 쪽인데 거기가 하가점 하층하고 하가점 삼층은 한 4,500년 정도가 돼요. 그것을 이제 부단히 그 고조선의 영토라고 봤고 지금 현재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저쪽에 그 중국에 그쪽을 고조선의 근거지로 보고 두 번째로는 평양을 보는 것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저 북한이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매우 강력한 그런 저게 나옵니다. 그 자료들이 그리고 발굴 나오고요.
그러고 나머지에 관한 거는 여기서도 이 조양이고 뭐 그러는 거를 해서 그 주력기에 이동한 거로 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조양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이 조양으로 해갖고 부수도, 뭐 수도는 평양에 있는데 조양을 부수도로 보는 경우가 있고, 조양이 수도고 평양을 부수도로 보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나라고 뭐 이런 거 갖고 조금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널은, 그러니까 느슨한 형태의 고조선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한강도 그 큰 틀에 이렇게 세력이 있다고 그렇게 봐서 세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조양 뭐 이런 거는 사실 내용적으로 볼 때 매우 한 8,000년 전서부터 5,000년까지 일사불란하게 이제 그 유물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그 뭐 시간 뭐 저거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 뭐 남북공정 아니 저 뭐 동북공정 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해갖고 중국이 뭐 고구려 먹고 뭐 그런 데는 뜻이 아니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와전이 됐고요. 중국은 어떻게 했느냐면 정통적으로 여기 황하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것이 중국의 젖줄로 해갖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이것이 4대 문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상태에서 세계 4대 문명이 그 중국에 가장 낮았습니다. 연대가. 무슨 뜻이냐면 중국은 역사를 한 3,500년서부터 4,000년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중국이 상당히 오래전에 그 이제 뭐 유물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올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하고 인도하고 중국으로 오는데 중국이 가장 높다고 하면서도 높이질 않은 거는 중국이 공산당이라고 그래요. 중국은 이 보고 듣고 하고 그런 거 아니면 하질 않습니다. 공산당이기 때문에 저 원래 이래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따져 보니까 그 이제 중국이 역사 뭐 이런 걸로 해 갖고 이제 한 60년 뭐 이런 정도로 50년이 됐나요? 이래 갖고 역사 찾기를 하다가 보니까 전 중국을 이제 수배를 하죠. 이렇게 수배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나온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가 제일 높은 데인 줄 알았는데 그 역사가 오래 가라는 걸로 알았는데 글쎄 요하, 지금 홍산문화, 조양 있는 데가 역사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중국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삼왕제가 있었어요. 삼왕제가 염제하고 황제하고 치우가 있었는데 이 삼왕제가 있었는데 처음에 염제는 이 밑입니다. 지금 오나라로 보시면 됩니다. 오나라에 있는 염제하고 산동에 있는 치우하고 전투를 해서 치우가 이기고 염제가 까졌어요. 그러니까 염제가 쭈르륵 가갖고 이 우측에 좌측에 있는 황제한테 가갖고 우리 연합하자. 그래갖고 치우하고 격투를 해서 이제 황제가 이기죠. 그래서 이것이 중국의 선조가 됐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느냐 치우는 이 동의적으로 해서 중국의 선조는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랬는데 역사 찾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 이게 치우가 연대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요하 문명이 한 8,000년 정도로 넘어가는데 홍산 문화가 6,000년 정도서부터 5,000년 전에 국가의 이런 개념이 나오고 그래요. 이러니 문제가 뭐 보통 뭐냐면 치우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동이족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중국을 전체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중국이 그야말로 놀라운 발상전환을 합니다. 옛날에는 염제가 밑에 있고 이쪽 산동 위에 치우가 동이족이고 이쪽에 황제족이 이렇게 해서 황제가 짱이었는데
이 역사의 이 찾기로 따지니까 이 치유의 문제 때문에 황제가 동이족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황제가 4,300, 700년 전, 5,000년 뭐 거의 되거든요. 치우고 같은 걸로 뭐 4,700년. 이러다가 보니까 뭐느냐면 고조선이 4,300년이니까 고조선도 황제의 후예고, 그러다가 보니까 고구려까지도 황제의 후예라는 겁니다. 이게 동북공정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는 뭐 중국하고 뭐 우리하고 같이 있었겠, 뭐 분리가 안 되고 직금약 국경이죠. 그래서 그런데 다행한 거가 아니라 아주 그 아이러니한 일인데, 바로 황제하고 이런 문제 치유하고 하는데 바로 그 고조선을 그 4,300년에 단군 이런 거를 중국이 확정을 해준 겁니다. 말하자면 그 중국의 모든 유산에서 이게 단군이다, 이게 실존 인물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좀 와전이 돼갖고 뭐 엉망진창이 됐는데, 저는 뭐 그쪽 분야는 제가 손댈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좌우간 뭐 앞으로도 슬기롭게 찾아서, 하지만 고조선은 그리고 교과서에 들어갈 수 있던 아주 결정적인 거는 중국이 찾아준 거죠. 그 내용이. 그리고 이제 동북공정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역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실 거고, 저는 뭐 그 내용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야 신라고 뭐 이런 저길로 보면 북방계는 따지고 본다 그러면 뭐 원래가 북방계라고 보시면 뭐 틀림없고, 그리고 남방계가 있어서 백제가 내려와 갖고 남방계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을 점령한 걸로 보죠. 그 내용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뭐에서 나오느냐면 묘지로 가야 신라 원상국의 그 묘지 형태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갖고 저 북방계가 내려와서 묘지 뭐 이런 게에서 형태가 변하죠. 그런 내용이. 그건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좌우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뭐 홍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제가 그걸로 해서 뭐 아주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어요. 그쪽이 실제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기회를 주면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죠. 앞서 말씀드렸던 로마 제국의 정복자 아틸라라는 한민족, 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사를 다루는 퍼즐을 완벽하게 맞춘다는 것은 원래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제 375년 서유럽을 공격해서 새로운 유럽 질서를 만들게 한 훈족의 지배 집단이 한민족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한민족으로서는 매우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그 연구 진행은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진짜 ING 상황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연구가 뭐 이런 모든 역사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뭐 선생님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많은 연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뭐 기대를 이제 해 보면서, 오늘 이제 그야말로 참 재미있고 아주 좋은 말씀을 주신 이종호 박사님에게 박수로 이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